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그 민법 기출지문 OX, 그 OX 책에 게재되어 있는 기출지문에 관해서 좀 강의를 해서 이제 올리고자 하는데, 파란 책 있잖아요. 파란 책. 파란 책. 이게 이제 민법 기출지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뚝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출 지문을 테마별로 딱 배치를 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완벽하게 습득이 되면 다음에 기출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어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기출 지문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홀수만 할까 짝수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좀 다 힘이 닿는 대로 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어렵다, 지금 수준에서 너무 어렵다 싶은 것은 조금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활용을 잘 해서 완벽하게 기출을 정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자, 우선은 그 목차를 잠시 보시면, 자,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렇게 4편으로 되어 있죠. 자, 민총에는 총 5가지 주제, 물권에도 6개 주제, 계약법에는 총론에 4개, 강론에 2개, 민사특별법은 주제가 주택, 상가, 임대차와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5월달 되면 요약서를 가지고 전 과목이 수업에 들어갑니다. 5월달부터 6월까지 핵심 요약 과정이라 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민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민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임박하면은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내서 신속하게 반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상. 그래서 5월달에 수업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때부터는 요약서를 기본서로 삼고 기본서는 참고서로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서를 가지고 강의할 때는 제가 3, 4라고 달리 전체적으로 체계도 설명드리고 요약서를 짚어서 표시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5월, 6월달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그때 핵심 요약서를 가지고 2달 동안의 민법의 틀을 완전히 잡고 내용을 정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월, 6월달에 8분 내지 9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때 기출 OX 지금 가지고 있는 파란 책 있잖아요. 이 파란 책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날에는 의사표시까지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의사표시까지 강의를 잘 들으시고 요 기출지문 파란 책에 의사표시까지를 기출지문을 체크를 정확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이 올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좁혀가지고 민법이 70점 넘겠느냐 넘기지 못하겠냐 5월 6월 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5월 6월 달에는 수업 시간에는 요약서를 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시고, 개인적으로는 수업 들은 만큼 파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체크를 해보시고 뒤에 정답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2달을 잘 거치면 민법은 70점이 눈앞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5월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은 요약서를 가지고 요약집을 가지고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수업을 잘 듣고 들은 만큼을 파란 책에 있는 기출지문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고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3페이지.
자, 제1장 법률행위 파트에 제1절이 권리 변동입니다. 자, 권리 변동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자, 우선은 권리 변동은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취득, 변경, 소멸. 취득, 변경, 소멸. 자, 취득에는 최초로 취득하면은 원시 취득, 넘겨받아서 취득하면은 승계 취득. 자, 승계를 했는데 전부를 승계하면은 이전적 승계, 일부를 승계하면은 설정적 승계. 그다음, 자, 이전적 승계 중에서 특정 권리를 찍어서 승계하면은 특정 승계, 특정 권리를 찍지 않고 권리, 의무,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은 포괄승계. 그게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최초로 취득하면은 원시, 넘겨받으면 승계, 승계 중에서 전부를 승계하면은 이전적 승계, 일부를 승계하면은 설정적 승계. 자, 이전적 승계 중에는 그죠? 특정 권리를 승계하면은 특정 승계, 권리, 의무,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은 포괄승계. 자, 특정 승계는 대표적으로 정여나 매매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승계하는 것이고, 포괄승계는 상속으로 승계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변경이 있죠. 자, 변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자, 주체의 변경은 필요 없고요.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 질적 변경 이렇게 나옵니다. 양적 변경은 소유권에 제한 물권이 붙으면 소유권이 줄어들고 제한 물권이 소멸하면 소유권의 양이 늘어나고 이거를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질적 변경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돈에 대한 권리로 바뀐다. 즉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집이 불탔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처음에는 물건에 대한 집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불타버리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돈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돈에 대한 권리로 변경되는 것을 질적 변경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 자, 소멸은 권리 자체가 영원히 소멸한다. 이거를 절대적 소멸. 자, 갑이 집을 소유하다가 집이 불타서 소유권이 소멸했다. 그럼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영원히 소멸했습니다. 그거를 절대적 소멸. 그 다음 갑이 집을 소유하다가 을에게 팔아넘겼어. 그럼 팔아넘겼기 때문에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에게 넘어감으로써 갑에게 상대적으로 소멸했다. 이거를 상대적 소멸이라 합니다. 자, 그럼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권리 변동에서. 자,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다. 그럼 을 쪽에서는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하고 갑은 을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설정적 승계. 그래서 설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설정적 승계.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의 토지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받으면 을의 권리 중에서 사용 수익을 뺀 처분권 일부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권리에서 일부를 승계하는 것을 설정적 승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네요. 맞죠? 자, 이번에 보시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 자,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나 임차권의 등기, 그러면 효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X네요. 그죠? 내용상의 변경이 아니고 작용상 변경, 효력상 변경이라 합니다. 2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했다. 자, 지금 가옥이 불타서 소유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갑에게 상대적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소멸이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보시면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됐다. 자, 상속을 통해서 승계되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포괄승계, 이전적 승계. 자,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 자, 상속으로 승계하는 것을 뭐라고?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이전적 승계에 들어가고, 이전적 승계는 승계 취득에 들어가고. 자,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자, 최초로 취득, 원시 취득, 넘겨받아서 취득, 승계 취득. 전부를 승계했다. 이전적 승계. 일부를 승계했다. 설정적 승계. 자, 이전적 승계 중에는 특정 권리를 승계했다. 특정 승계. 권리, 의무,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포괄승계. 그래서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게 상속입니다. 상속. 그래서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이전적 승계이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2번만 X가 되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가 나오네요. 법률행위. 자, 우리는 이제 법률행위는 우선은 기본적으로요. 법률행위. 법률행위하고 사실행위하고 반대다. 이 사실행위는 앞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률 규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자,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사실행위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럼 법률 행위를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그죠? 의사표시의 숫자에 따라서, 그죠? 자, 첫째는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라는 것이 있고, 합동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의사표시가 두 개이면서 쌍방적이다. 계약. 의사표시가 하나이면서 일방적이다. 의사표시가 여러 개이면서 구심적이다. 이거를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계약. 자,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게 대부분이죠. 그죠? 문제는 상대방이 없는 요거는 네 가지밖에 없다.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유언, 유정,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자, 네 가지 뭐라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네 가지는 첫째, 첫째는 유언, 유정,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분류는 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로 나옵니다. 처분행위. 이렇게. 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자, 부담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처분행위는 두 가지로 나누죠. 물권을 처분하면은 물권행위, 물권이 아닌 권리를 처분하면은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표적으로 자,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매매를 해서 5월 1일 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죠? 5월 1일까지 갑은 소유권 이전하기로,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부담을 하는 행위다. 그래서 매매는 부담행위. 또, 자,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죠? 자, 갑에게 대금 지급 청권,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권, 그 청구권으로 표현되는 채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채권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매매 행위는 부담 행위이면서 채권 행위다.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자, 소유권 이전. 요 이전하고 같은 말이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양도, 또 전세권 설정 앞으로,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 요 네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물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설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이거를 우리는 물권행위라 합니다. 물권행위. 그 다음, 물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 양도, 설정, 포기하면은 준물권행위라 합니다. 준물권행위. 물권이 아닌 권리. 대표적으로 채권 아닙니까? 채권. 자, 그래서 채권을 이전, 양도, 뭐 설정, 포기는 좀 그렇지만은 채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준물권행위라 합니다. 준물권행위. 자, 그러면 물권이나 준물권이나 이전, 양도, 설정,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처분행위라 합니다. 처분행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체계를 좀 잡아야 됩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하는 것은 부담행위, 채권행위. 자,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즉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죠?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갑과 을이 매매한다. 갑과 을이 부담행위한다. 갑과 을이 채권행위한다. 그 다음에 이전, 양도, 설정, 포기는, 그죠? 처분행위를 하는데, 물권을 처분하면은 물권행위, 물권이 아닌 권리를 처분하면은 준물권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담행위, 처분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라. 차이가 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야. 갑 다씨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잖아요. 즉, 권리가 없으면서도 처분권이 없는 자가 매매했잖아. 그러면 처분권이 없는 자가 매매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처분권이 없는 자가, 그죠? 이전, 양도, 설정, 포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차이다, 이 말입니다. 자, 타인 권리를 매매하거나 부담행위하거나 채권행위하거나 그거는 유효. 타인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설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이거는 무효다. 그래서 자, 처분권이 없는 자가 부담행위, 채권행위 하는 것은 유효. 처분권이 없는 자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즉 처분행위 하는 것은 무효. 이렇습니다. 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자, 해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틀리네요. 취소, 해제, 철회, 추인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입니다. 1번은 X. 이번에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다. 자, 해제 개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자,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나머지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합의 해제, 그 다음에 약정 해제, 그 다음에 법정 해제,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 이 네 가지.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요거는 일방적으로 합니다. 단독행위. 즉 해제권 행사를 함으로써 해제를 하는 것이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로서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도 X죠, 그죠? 자,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2번도 X잖아요.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단순하지만은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딱 해제 개념 네 가지를 딱 제시하고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자, 요 세 개는 일방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단독행위. 합의해지는 합의로, 계약으로 해제하기 때문에 합의해제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합의해제를 다른 말로 해제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번도 틀리네요.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계약이다. 자, 3번에 자, 매매계약은 부담행위, 채권행위를 그랬죠. 부담행위나 채권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거나 부담행위하거나 채권행위하는 것은 유효이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 했죠. 3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 부담행위하는 것, 또 채권행위하는 것은 유효라 했습니다. 즉 처분권이 없는 자가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유효이다. 부담행위하는 것은 유효이다. 채권행위하는 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자, 4번에 저당권 설정이네요. 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물권을 설정. 자, 물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설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처분권을 가진 자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분권이 없는 자가 처분행위 하면은 무효로 그랬죠. 그래서 4번은 잘 보시면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을 가진 자만이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가 설정, 즉 처분행위 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4번의 지문이 중요하죠. 자, 처분행위는 처분권을 가진 자만이 처분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 자가 처분을 해버리면 무효이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4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불효행위다. 자, 우리 민법에는 형식이 필요하다, 요식행위, 형식이 필요 없다, 불효식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민법에는 불효식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요식은 특별히 유언이나 뭐 엄수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대리권 수여 행위도 불효식 행위다. 맞습니다. 5번도 O. 자, 6번은 이제 출연 행위 개념이 나오네요. 출연. 자, 출연과 비출연이 있거든요. 출연과 비출연. 한번 볼까요?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넘겨주고자 합니다. 자, 한 번은 공짜로 넘겨줄 수 있고 대금을 받고 넘겨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가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를 정여나 매매로서 이렇게 넘겨줘 버리면, 그죠? 갑의 재산은 줄어들고 을의 재산은 늘어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출연행위라 합니다. 출연. 그래서 출연이 뜻이 뭐냐? 내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네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출연행위라 합니다. 출연. 그래서 대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여든 매매든 물건만 중심으로 보거든요. 물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갑의 재산은 줄어들고 을의 재산은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연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잘 보시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갑이 정여로서 토지를 넘겨줬다. 대가를 받고 매매로서 넘겨줬다. 뭐 대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개념의 차이가 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보세요. 정여를 하든 매매를 하든 물건이 을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의 재산은 감소되고 을의 재산은 늘어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네 재산을 증가시킨다. 이거를 출연이라 합니다. 출연. 그러면 이 출연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누겠죠. 정여는 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상출연이라 하고 요거를 유상출연이라 합니다. 유상출연. 무상출연, 유상출연. 자, 한 번 더 정여든 매매든 출연행위인데 정여는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출연, 매매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유상출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보시면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킨다.
대표적인 게 소유권 포기 아닙니까? 그죠?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봅시다. 소유권 포기, 이렇게. 그러면 갑이 포기를 해버리면 을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재산을 감소시켜서 네 재산이 늘어나야 출현행위인데 내 재산만 감소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출현이 아니고 비출현이 됩니다. 비출현. 조심해야 됩니다. 소유권 포기. 그래서 출현이 되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내 재산을 감소시켜서 네 재산을 증가시킨다. 그래야 출현. 갑이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내 재산만 감소시킨다. 이거는 출현이 아니고 비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만 시키는 법률행위는 출현행위가 아니다. 맞네요. 비출현이다. 자, 7번에 임대차는 대가를 받죠. 그러니까 유상출현이고 정유는 대가가 없죠. 그러니까 무상출현이다. 맞네요. 그죠? 임대차는 유상, 정유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자, 3절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다시 정리가 돼야 한다.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가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려 하면은 목적은 내용의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내용. 목적은 의미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목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목적이라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다. 계약의 목적이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목적이라는 것이 우선은 확정이 돼야 되고, 확정.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해야 되고, 공정해야 유효로 갑니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확정, 가능, 적법, 타당, 공정. 따라서 불확정, 불가능, 부적법, 부당, 불공정이 되면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확정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확정이 돼야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시나 계약 체결 시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만 마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실까요?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X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확정은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됩니다. 따라서 체결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 성립을 인정을 하고 유효로 갈 수가 있다. 이래 맞잖아요.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능이네요. 가능. 자, 가능에서는 가능 반대말이 불가능, 즉 불능입니다. 불능. 이 불능의 체계도가 중요합니다. 불능 체계도. 불능 체계도가 매우 중요하다. 불능 체계도. 불능 체계도. 불능 체계도. 자, 불능 체계도. 그럼 요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불능 체계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1억으로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자,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그죠? 여기서 불탔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매매 전에 불탄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원시적 불능. 매매 후에 불능이 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이렇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이것도 이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자, 후발적 불능은 매매 당시에는 집이 있었는데 그 뒤에 불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집을 매매했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일 때는 매매 자체가 유효입니다. 근데 원시 불능은 다시 두 가지로 집이 전소됐다. 전부 불능. 방 3개 중에서 방 하나가 불탔다. 일부 불능. 그러면 매매 전에 집이 전소돼 버리면 전부 불능이 되면은 이미 집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대상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때는 무효로 갑니다. 무효로 가면서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계약법에서 다시 배웁니다. 자, 그 다음. 자, 방 3개 중에서 방 하나가 불탔다. 매매하기 전에. 그럼 집은 있잖아요. 집은 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유효입니다. 대신에 이때는 방 하나가, 즉, 일부 멸실이 된 채로 갑이 을에게 팔았기 때문에 이때는 담보 책임으로 처리한다. 담보 책임. 이렇게. 그 다음. 자,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갑의 잘못으로 불탔다. 갑의 잘못 없이 불탔다. 이렇게. 그럼 갑의 잘못으로 불타버리면 갑은 채무자입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 채무자, 을은 소유권 이전 채권자. 그럼 갑의 잘못으로 불타버리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그럼 을 쪽에서 보면은 갑의 귀책 사유로 매매 후에 불탔다면은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은 을 쪽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간단하게. 자, 그런데 갑의 잘못 없이 불탔을 때는 그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에요. 이때는 위험 부담 문제로 처리합니다. 위험 부담 문제. 자, 요거는 다시 계약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계만 잡아주세요. 불능 체계도.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로서 535조로 처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로서 담보 책임으로 처리. 자,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유효로서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문제,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 문제로 처리한다. 이렇게.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번에 1번 볼까요?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을은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럼 매매 자체는 아무 문제 없네요. 갑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을은 대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능이 아닙니다. 불능이 아니고 동계의 착오 문제네. 동계의 착오. 매매 자체는 착오가 없지만, 그죠? 매매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매매를 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동계의 착오다. 그래서 동계의 착오로 처리하는 것이지 불능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한 법률 행위므로 벌써 X네요. 당연히 무효이다. X. 목적이 불능이 아니므로 유효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1번은 X. 자,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후에 건물이 전소됐다. 이거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랬죠?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2번 또 X네요.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유효.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유효.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까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이래 됐네. 일단 후발적 불능이네. 자, 채무자 갑의 과실로 멸실했다. 그럼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탔다.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 책임 문제다. 좀 전에 했죠, 그죠? 자, 채무자 갑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은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3번은 맞네요, 그죠? 5. 자, 4번의 위에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맞네요, 그죠? 3, 4는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 갑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버리면
어른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 갑은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해서나 계약 체결 후에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되었다. 을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가 후발적 불능 맞네요. 자, 계약 체결 후에 토지가 전부 수용이 됐다. 매매 후에 토지가 수용이 돼 가지고 국가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 맞네요. 그럼 후발적 불능인데, 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국가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 갑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고 위험 부담 문제로 처리합니다. 위험 부담 문제. 따라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5번은 X네요. 그죠? X.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능 체계도 이게 생각보다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민법 전체하고 관련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전부 불능, 일부 불능, 귀책 사유 있느냐 없느냐, 요 네 가지 체계를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된다. 그래서 5번은 수용으로서 불능이 됐기 때문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채무 불이행 책임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X.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적법부터 하도록